50년생 이순희의 육아일기 통곡하고 싶었지만 1975년 10월 28일 자정을 막 넘어섰는데 한기가 살짝 들면서 허리께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산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몇 번을 혼자 참다 옆에서 주무시는 시어머님을 깨웠다. 어머니, 이상해요. 아직 출산일이 남았는데 허리도 아프고 이상해요. 아이고, 야야, 어딜 잘못 짚었나 보다. 괜찮다. 너무 움직이지는 마라. 허리로 틀 모양이다. 허리 아파 웃잖아. 머리 물 터졌나? 모르겠는데요. 낮부터 소변이 자주 많이 나왔는데요. 야, 그게 머리물이 아닌가 싶다. 양수가 터진 모양이다. 덜컥 겁이 났다. 어머님 어째요? 머리물 나오고 며칠 지나서도 낳기는 한다. 어머님은 10명을 낳으셨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보다도 잘 아실 터였다. 오한이 점차 심하게 들면서 몸부림치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계속되었다. 그러기를 1시간. 큰 아이를 출산했을 때와는 달리 힘을 안 줘도 아이가 나올 듯한 느낌이었다. 아이의 발이 보인다는 어머님 말씀은 들리는데 천장이 뱅뱅 돌기 시작한다. 아이 손이 보인단다. 힘줘라. 손만 나오면 머리가 나올 테니 목이 안 걸리게 힘을 줘. 한 번에 나오게 해야 한다. 남편은 왕진을 청하러 병원에 갔다. 의식은 가물가물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힘을 다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금방 아이가 나왔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없었다. 내가 어떤 말이나 조치를 하기 전에 어머님이 아이를 거꾸로 다리에만 잡은 채 엉덩이를 후려치고 입을 빨아댄다. 1분도 채 흐르지 않은 듯했다. 시어머님이 아들인데 하시면서 입을 몇 번이나 빨았더니 캑캑 하면서 운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첫째 때만큼 우렁차지는 않다. 괜찮겠다. 예전부터 거꾸로 낳은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 태반만 잘 받으면 걱정 없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님 혼자서 고생하셔서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떠보니 아이는 목욕을 마치고 겉사계에 쌓여 있었다. 남편은 미역국을 상 위에 놓고 숟가락으로 내 입에 떠 먹이려 했다. 중간에 나를 2-3번 깨워 일으켜도 이내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곤 했단다.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듯 앞이 뿌였다. 아이를 바라보았다. 갓난아이 얼굴은 다들 처음엔 볼품 없지만 첫째 민수와 뭔가 달랐다. 뭔가 희한하다. 너무 깡 말라서인지 더 작아 보였고 얼굴은 물론 팔다리에 온통 털뿐이다. 그래도 눈, 코, 입은 빠짐없이 다 있다. 일단은 안심이라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입덧이 없고 식욕이 왕성해 애만 너무 크면 어쩌나 출산을 걱정했는데 이토록 작은 이유는 뭘까? 이틀 전 산부인과에서 검진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이틀 동안 누워있으면서 내가 부주의해서 조기 출산하느라 미숙아가 된 것이라면 어쩌지? 그렇다면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차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빨리 몸을 추슬러 병원에 데려가야 할 듯했다.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아이 아빠가 한번 데려가 주었으면 하고 온갖 걱정을 할라치면 시어머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괜찮겠다.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이내 젖도 정상으로 돌고 변도 정상이네.
진통이 짧았고 진통 때 한기가 있었다는 것 빼고는 순산을 한 셈인데 갈수록 지쳤다. 하열이 멈추지 않아 자주 의식을 잃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입안이 전부 헐어서 맛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어 미역국 한 그릇조차 먹지 못했다. 이런 며느리를 시어머님은 정성스레 간호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출산 뒷빨래를 하시고 젖이 안 나올까 봐 곰국거리를 장만하셨다. 단칸방인 우리 집 아랫목은 아이와 내가 차지했다. 춥기는 왜 그렇게 추운지 추운 날씨에 내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어머님이 여간 고생하신 게 아니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불안했다. 잘 먹지 않는다는 시어머님의 성화에 먹으려고 애를 써도 잘 먹히지 않고 회복은 점점 느려졌다. 일주일을 넘길 때쯤에는 신생아 황달이 왔다. 좀 심한 것 같아 걱정스러워 누워 있을 수 없었다. 휘청휘청하면서 근처 병원으로 갔다. 전화가 있으면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했다. 그날따라 아픈 몸을 이끌고 신생아까지 데려가는 나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 엄마 말을 들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혹시 다른 변화가 있으면 그때 또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다. 눈에 염증이 있는지 눈곱이 끼어 눈 뜬 게 잘 안 보이네요. 애가 거꾸로 나올 때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약을 넣어주고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신생아니 추운 날씨에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고요. 아직은 그리 혹한이 아닌 철인데 출산 때 들었던 한기 탓인지 계속 추웠다. 1975년 12월 18일. 원래 예정된 출산일이었다. 괜찮다는 시어머님의 말씀이 위로는 되었지만 내내 걱정이다. 집이 산등성 위에 있어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부는데 오늘따라 포근했다. 갓난아기는 찬바람을 맞으면 안 되니까 포대기에 싸고 또 쌌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예방접종 시기가 지나서 진찰받기 위해서였다. 물론 시기를 놓쳤어도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접종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걱정 어린 이야기를 들었다.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의학적으로 검사가 안 되니 6개월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항상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진찰받지 않는 것보다는 한결 개운했다. 오전보다 오후에 좀 더 살이 오른 것 같아 혼자 중얼중얼 아이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말하며 아이를 봤다. 친정엄마가 민수를 등에 업고 기름병이 든 보퉁이까지 들고 가파른 산을 오르듯 오셨다. 인편으로 아이가 작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계셨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숨이 다 막힐 정도로 애태우셨단다. 그토록 외가에서 애지중지 거두었는데 민수는 엄마만 정신없이 바라본다. 큰아이를 보고도 힘이 나지 않았다. 민수는 아파하는 엄마를 바라보다 외할머니 등에 다시 엎였다. 엄마 실컷 보고 또 할매 따라가야지. 겁에 질린 듯 응 하고 대답하는 민수를 아느니 웬 눈물이 그리 나올까. 아이가 거꾸로 나온다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내 삶이 억울하기보다 민수가 혼자 남게 될까 봐 두려웠다. 오직 민수만 생각했다. 애태우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내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작기는 하지만 말보다는 크네. 털보네.
살이 없어서인지 온몸에 털이 많아서 그렇다. 괜찮겠다. 다리 덜 차도 잘 크는 아도 있더라. 오늘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한결 마음 놓인다고 하셨다. 아가 작다길래 쌍둥이일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엄마, 쌍둥이면 어떻게 키워요? 내가 키워주지. 오늘따라 민수가 의젓하게 잘도 자네. 1976년 11월 28일. 거창한 돌잔치보다 의미 있는 것을 하리라 생각했다. 아이 장례를 위해 필요한 무언가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형수에게는 건강진단이 꼭 필요하다. 장애가 있지 않을까 늘 염두에 두었으니 더 미루지 않기로 했다. 시기도 적절하니만큼 돌 기념으로 건강진단을 받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여러모로 두려웠다. 길을 잘 모르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탓일까. 변두리 의원을 찾아가면 여러 번 진찰하느라 아이만 더 피곤할 듯해 소아과 전문의를 택했다. 짧고 간단한 진찰이었다. 누워있는 형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발가락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경이 있는 곳을 두들겼다. 내성마비야. 아주 경한 정도입니다. 아무렇지 않는 듯 별 문제 아닌 듯 가볍게 말씀하셨다.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운동을 해주면 많이 좋아집니다. 어느 장애나 다른 장애는 없는 것 같지만 지능은 지금 진찰이 되지 않으니 4, 5살이 되면 그때 검사하세요. 분명히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놀라야 하는데 그저 멍하니 형수만 바라보았다. 아랫도리에 바지도 입히지 않는 채 멍하게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병명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중얼거렸다. 그래, 치료하면 괜찮겠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와 함께하리라 생각했으니 운동시키는 게 뭐 그리 대수일까? 방실방실 웃기만 하는 형수를 등에 업히려고 하니 더더욱 깔깔 웃는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조금은 걱정스러운 듯 나를 위로라도 하듯이 말을 건넸다. 형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경한 증세이고 다른 합병증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발육이 조금 늦는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운동을 잘해주면 정말 괜찮아요. 왜 그 말이 어리석을 만큼 위로가 되든지 내성마비아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이를 둘이나 낳을 때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토록 무지한 나 자신이 싫었다. 내 아이가 내성마비야라는 말보다 무지한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건 부모 자격의 큰 실수이자 문제였다. 최선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아이와 함께하리라 생각했다. 엄마, 아빠보다도 더 나은 한 인간으로서 훌륭히 키우리라. 절대 지금의 이 결심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소아과 병원에는 재활의학과가 없다.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했다. 부산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메리널 종합병원이라고 했다. 모진 결심을 하고 소견서를 받았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있다는 애감이 들었다. 앞으로 평생 병원 문턱을 넘나들어야 할 테니 서둘지 말자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형수가 피곤할 테니 며칠 후 치료를 계속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형수의 장애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한테도 말할 데가 없었다. 단지 아이 아빠만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츰 가족은 물론 주위, 이웃 등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겠지.
협조가 필요하니까 말이다. 본인 스스로 운동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누군가가 해야 하므로 협조가 필수다. 아직은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했다. 동정 같은 것은 생각지 않기로 했다. 문득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혹시나 엄마 탓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무엇라 대답해야 할까? 남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하고 싶은 말이 많든 적든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각오를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진찰 결과를 통보하고 어떤 대답이 나와도 내 결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평생 해야 할 일이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평생 이 일을 최우선으로 하리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일을 하리라. 희망을 쫓아서 너희들을 열심히 정성으로 키우는 일, 이 일만을 하리라. (1980년 3월 5일) 나는 유별난 엄마와 평범한 엄마를 오갔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보통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다. 8살 개구쟁이 아들의 손을 잡고 국민학교 입학식에 갔다. 오늘은 큰애 혼자만을 위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주저없이 모든 짐을 떼어버리고 너만을 내 아들인 것처럼 대우하고 싶은 엄마의 미안한 마음을 민수는 알까? 그리고 형수는 엄마의 이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설사 지금 나이에는 이해 안 된다고 해도 성인이 되면 엄마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리라. 하늘 높은 줄 모르듯 내 아들들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고 그 기대가 낮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착각일까 하는 염려 또한 한 번도 한 적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들은 내가 바라는 것만큼은 되리라. 지금도 그 신념은 변함이 없다. 간혹 형수만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내 형수도 형수의 잠재 능력만큼 되어주리라 라고 결론을 내렸다. 설사 불가능하더라도 믿고 노력하리라. 이렇듯 한껏 부풀 대로 부푼 손과 손을 잡고 연제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섰다. 유난히 또래보다 키가 커 눈에 잘 띈다. 누구한테라도 자랑하고 싶은 벅찬 가슴에 천하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것처럼 우쭐해졌다. 1980년 9월 초순. 남편 친구의 병문안을 갔다가 밤 10시쯤 집으로 왔다. 외출할 때 저녁을 먹인지라 간식을 챙겨두었다. 문 잠그고 불조심하라고 당부 또 당부했다. 급하면 어디 전화하라고 메모도 남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당부는 형수와 관련한 것이었다. 어느새 큰아이는 되풀이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줄줄 외웠다. 그래도 어른만큼 잘 조치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서 현관문에 들어섰다. 집안의 조용한 분위기가 섬뜩하기까지 했다. 둘이 저희들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혹시나 하고 빤히 들여다보다가 쓰다듬어 본다. 큰애가 잠기가 밝은 탓인지 깼다. 엄마, 인제 와요? 내가 형수 재우고 이불 덮어주고 텔레비전도 껐어. 내일 책가방도 다 챙기고 장난감도 잘 챙겼다 했다. 평소에 잔소리가 아닌가 했는데 어느새 습관이 되었나 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라는 말을 명심한 듯 그야말로 인쇄된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실천했다. 내 아들만큼 착한 아들이 있으면 내 모든 것 다 주리라 다짐했다. 어디든 소리쳐 자랑하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의 희열을 내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뻐하리라. 엄마의 어떤 희생과 정성을 아낌없이 다 쏟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고 그동안 순간순간의 얕은 애정을 반성하고 노력하마. 1981년 3월. 학부모는 늘 설레는 단어다. 첫째 때 경험했어도 3월이 되니 설레는 듯 하다가 그것도 잠시 착잡해졌다. 누구를 붙들고 의논해야 할까? 사방팔방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듯했다. 해결은 물론이고 마땅히 조언받을 만한 곳이 없었다. 여기저기 국공립 사립특수학교에 전화 문의를 했지만 시원한 대답은커녕 상담조차 받기 힘들었다. 머뭇하다가는 입학 시기를 넘기기 다반사란다. 일반 학교처럼 취약 통지서를 받아 입학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미리 신청하고 선발되어야 입학한다. 그리고 입학 전 유치원부터 가능하다면 실시하기로 했다. 큰아이는 학원이나 유치원 등 어느 하나 다니지 않고 입학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늦다. 이름은커녕 10살인데 셈도 서툴렀다. 나중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비교할 때는 아쉬움이 많아 가슴이 아팠다. 후년에 입학이 되든 말든 내가 직접 답사해 알아야 했다. 남편마저 학교 입학이라니 어림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시집 식구들의 따가운 은총은 아랑곳하지 않은 지 오래다. 신경 쓰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터득했다. 대연동 산길석에 있는 혜성학교를 찾아갔다. 버스편이 없어서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30분가량 걸어서 갔다. 일부러 어느 근처쯤에서 내가 걸어갔다. 이 학교에 형수가 입학한다면 걸어도 다녀야 하니까 답사를 미리 한 셈이다. 이 아이인데요. 후년에 입학해도 될까요? 첫눈에 특수교사들이 형수를 알아보았다. 아무런 문제 없다는 대답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조금 안도가 되었다. 나 또한 교문에 들어설 때 이미 알 수 있었다. 교실 바닥에 눕거나 휠체어에 반쯤 누워 수업받는 대부분의 중증장애 학생들을 보니 형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일반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1982년 3월 5일. 간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는지 모른다. 학교에 가서 오줌이 마려우면 형수 혼자 어떻게 화장실에 갈까? 목발을 겨우겨우 옮겨서 걷는데 반동무들이 우르르 몰려서 다치면 어쩌나. 오른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글자를 쓸 때 아이들의 놀림에 기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유치원을 안 다녀서 글 읽기는커녕 하나에 10가지 셈도 잘하지 못했다. 이름을 겨우 쓰는 둥 마는 둥 했다. 언어 발달이 미숙하고 호흡장애로 언어 전달에 장애가 있다. 이를 훈련하는 치료를 받는데 속도가 느려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침 일찍 등교할 때면 사립학교인지라 고급 승용차가 많았다. 우리 차는 짐차라 겨우겨우 비좁은 등굣길을 가면 혹 소심한 형수가 거부라도 할까봐 내심초조했다. 친구들과 학용품이 너무 차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저런 환경을 비교해도 어느 한 가지 우월한 면이 없기에 놀림이라도 받으면 동심을 다칠 수 있다. 이 많은 차이점을 내 아들 형수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만약
단 한 가지라도 이기지 못할 때는 겨우겨우 얻은 성취감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부를 얻으려 욕심부리다가 그나마 하나 얻은 작은 소중함마저 잃는다면 나 또한 실수라고 자책하며 후회할 것이다. 차라리 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형이랑 같은 학교에 보낼까? 이런저런 갈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1, 2년 전부터 틈만 나면 형수의 진학 문제로 얼마나 온몸으로 가슴 아프게 고민을 했던가. 새삼 처음인 것처럼 잠 못 이루면서 고민했다. 그래, 부딪혀보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결심했다. 이 모든 게 내 몫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지혜, 해결의 실마리가 나는 물론 영리한 내 아들 형수한테도 생길 것이다. 스스로 해결하는 자세로 대면하기로 했다. 누가 상대가 될지라도 원망은 절대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면서 설득하는 아량을 베풀자. 그러면 먼 훗날 장애인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 모두에게 인식 전환이 되는 존재로 나아가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이를 다짐하면서 꼬박 날을 세고 입학 전야를 맞았다. 1983년 3월 중순. 형수 어머님, 형수도 체육 시간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요. 아마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운동장 한 구석 저만치서 지켜보고 있는 나한테로 걸어오더니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일에는 꼭 형수도 체육 시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니, 선생님에게 부탁할 생각이었다. 형수가 반 동무들과 같이 체육을 하게 되면 별도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형수를 위해서 체육을 하게 그냥 내버려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할 수 있는 동작을 따라 할 테고 할 수 없으면 스스로 중단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다. 동작이 안 되고 힘이 드니까 포기하고 형수에게 체육 시간에 멍하니 교실만 지키라고 하는 부정적인 교육은 원치 않았다. 체육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고 싶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물론 형수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육 시간에 생기는 불만 정도는 스스로 터득해 해결하는 과정이 공부 아닐까? 이따금 내 태도가 욕심을 부리는 이기적인 행동인가 뒤돌아본다. 반정원수는 생각지도 않고 은근히 내 아이한테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부끄럽다. 하지만 내가 좀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형수의 의식 발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위안으로 나를 다스렸다. 1983년 12월 초. 엄마, 내 3학년 되면 잘 걸을 수 있을까? 응, 그래. 의사 선생님도 3학년 때부터 걸을 수 있다고 했는데 벌써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학년이 되기도 전에 처음보다 훨씬 잘 걷고 있으니 3학년 때는 물론이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지 막연히 형수와 나의 노력 하나만을 믿을 뿐 대책 같은 건 없었다. 순간순간 뒤따라올 실망감을 상상도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는 믿음뿐이다. 주어지는 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과연 어린 내 아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가끔 반성과 분석을 했다. 일에 지치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고 그 노력이 습관이 되도록 채찍질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엄마의 방법과 철학이 손해나 역효과만 남기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1984년 5월 26일. 첫째는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모두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를 어찌 감당할까? 이따금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마지못해 형수의 시중을 드는 듯한 표정을 알면서도 무시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그래서 형한테 반발이 생긴 탓일까? 늦은 시간까지 둘이 숙제하다 티격태격했다. 첫째는 깔끔한 성미인데 형수는 온 방을 어지러 놓기 일쑤였다. 안 그래도 좁은 방인데 지저분해지니 형이 짜증이 날 만도 했다. 좀 치워라. 그래, 기다려. 내가 치울게. 그냥 넘기면 되는 평범한 사건인데 괜히 내가 끼어들어 화근이 되었다. 형이 도와줘서 빨리 끝내자. 그리고 자자. 어느 한쪽이 아닌 둘을 함께 책망하느라 말한 것이었다. 해주기 싫어요. 민수가 정색하면서 말했다. 그동안 큰 아들한테 내가 너무 무심했나? 너무 많은 것을 형수보다 요구했던가? 항상 염려와 걱정을 했지만 민수가 그렇게 반발하는 순간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서러움, 기대 이상의 섭섭함,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막연히 겁이 났다. 나는 어른들의 얕은 생각으로 어린아이에게 배려를 강요한 나머지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몸부림으로 들었다. 첫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했다. 더불어 깊이 상처받아 허물어질 수 있는 첫째가 걱정되었다. 그리고 고마웠다. 엄마에게, 어른들에게 앞으로 더 공부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다. (1985년 10월 9일) 엄마 뒤에 좀 봐요. 운동장 라운드 안쪽에 나란히 목발까지 진열하듯이 앉아 있었다. 운동장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뒤에는 학부모 구경꾼들이 둘러앉아 있지만 그 뒤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유난히 큰 키라 금방 눈에 띄었다. 첫째는 놀라움, 반가움에 아버지 왔어요 라는 말까지 잊은 듯 했다. 황당해서겠지. 기대는 했을까? 입학 후 처음으로 학교 행사 때 아빠가 오셨다. 형수와 각각 다른 학교 일대야 더더욱 참석할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두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참석을 피하거나 무관심할 이유가 있을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모른 채 넘기려 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반응이나 대답에 따라 아이들에게는 혹이나 상처가 될까 봐 두렵기도 해서 망설이다가 운동회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도 남자 특유의 단순하고 무뚝뚝한 대답이 돌아왔다. 맛있는 거 해서 가라. 내가 가면 뭐하노?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다. 남편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형수는 눈으로만 즐기는 운동회였다. 함께하지 못해 가슴앓이만 하는 운동회가 될 텐데 그 운동회에 참석하는 기분, 아들의 속상함을 모르는 척하는 모습을 목격해야 하니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아이가 달리기도 할 수 없는데
가슴 아프게 운동회에 참석하는 부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남편도 처음에는 대부분 그들의 생각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참석하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다. 남편의 얼굴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형수가 달리기에서 1등 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다른 학부모들이 놀라도록 응원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나도 재밌게 논다. 나도 운동에 즐길 줄 안다. (1986년 3월 31일) 스쿨버스에서 내리려 내게 안기는 순간 형수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아빠가 교실까지 책가방을 들어주고 가셨어요. 형수는 언제나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누가 판단해도 형수 혼자 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많았다. 그런데도 고집인지 반항인지 용기인지 혼자 한다고 늘 주장했다. 나는 용기라고 의식적으로 단정 짓는다. 그런데 오늘 아빠의 친절을 감격스레 표현하는 형수 얼굴에서 지금까지 반신반의했던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형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더듬고 헤아리는 카운슬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형이 시중을 다 들어주었는데 새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학교 생활에 불안하고 힘겨운 고비가 있었음을 직감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폭넓게, 좀 더 속속들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준비해 형수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난 오늘 형수의 감정과 앞으로 형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남편과 토론했다. 항상 작은 일에도 형수의 의사를 묻고 함께 결정하는 생활 방식으로 이끌어야겠다. 남편은 전과 달리 아이 교육에 관해 반대 의사 없이 흔쾌히 응했다. 무심한 듯 내가 하는 대로 지켜보는 것을 곧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협력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긴 듯 든든했다. (1986년 6월 29일) 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거의 없는 첫째가 반 친구들을 5명이나 데리고 집으로 들어섰다. 시험 공부를 함께 하기 위해서란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성장 과정에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건 사회성 형성에 바람직하고 형수한테 또 다른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형수는 형수대로 장애로 생기는 소외감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첫째는 지금까지 동생 때문에 창피하거나 귀찮은 내색을 한 적이 없다. 그래도 시시때때로 시간, 환경, 장소 등에서 제약을 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등 어릴 때는 몰랐다 해도 이제는 시야가 넓어지니 여러 생각이 많아질 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 맞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장애 아들인 형수보다 혹시 큰 애와 갈등이 생길까 봐 더욱 걱정했다. 형수는 처음부터 자신의 현실을 알고 받아들였다. 반면 첫째는 형수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시때때로 자신을 바꾸어야 했다. 지금까지는 별 저항 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큰애에게 최선일지 모르겠다. 그냥 막연히 나의 마음을 알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민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동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 내 동생 목발이다. 다리가 아프거든. 첫째가 이렇게 믿음직할 줄이야.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하는 태도가
멋지고 새삼 든든했다. 나도 한번 짚어보자. 한 동무가 익살스레 말하자 첫째가 유연하게 대처했다. 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노? 빨리 그 시험 공부나 하자. 큰 상을 펼치고 둘러앉아 토론 형식으로 제법 진지하게 공부했다. 형수도 이에 질세라 자기 방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들어갔다. 내 가슴에 뿌듯함이 꽉 차올랐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있는 대로 챙겨주기 무섭게 모두 비웠다. 형수까지 6명의 먹성에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다. 1987년 3월 3일 새 학년 이틀 만이다. 형수가 1교시 때 짝지와 티격태격 싸우다 담임에게 매를 맞았다. 그것도 저 혼자만 뺨을 4대씩이나 맞았다. 짝지가 할 때는 선생님이 보지 못하셨고 형수가 짝지를 해코지할 때를 보셔서 저만 맞았단다. 뺨이 아직도 얼얼하다고 해서 순간 눈앞이 화끈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수 낳고 13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다. 아니, 아이 낳고 처음 겪는 일이었다. 차를 타고 집에 올 때도 밤잠을 이루려고 할 때도 힘이 쭉 빠진 듯 맥이 없었다. 오늘 내가 운이 없었나 봐. 하필 친구 짝지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하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태도인가. 무엇보다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엄마의 옹졸한 마음이 부끄러웠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서운했다. 그러나 형수의 대견스러운 말에 힘이 샘솟는 듯했다. 오늘도 형수는 열심히 맑은 얼굴로 학교에 다녀왔다. 내일은 오늘보다 일찍 아침밥을 지어주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용기를 주고 싶다. 1988년 3월 29일 형수가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처음 맞는 소풍날이 다가온다. 초등학교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소풍에 빠진다니 섭섭했다. 나이가 들수록 소풍을 함께 가기가 힘들어졌다. 나도 그렇고 형수 또한 그렇다. 형수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편리하도록 장소를 배려한다면 모를까. 멀리 올라가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중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불편해져서 산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다. 형수도 무조건 다른 친구들처럼 하겠다는 고집을 이제 내려놓았다. 평소 틈틈이 많은 곳을 여행했다. 여느 아이들보다 더 많을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시시하게 여겼다. 그러다가도 섭섭함을 느끼는 표정이 보일 때가 있었다. 그런 형수 표정을 모르는 척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 다른 아이들은 즐거운 소풍날인데 형수에게도 뜻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안과를 찾았다. 안경을 써야 할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내려진 오늘이야말로 기억해야 했다. 오늘부터 형수는 눈과도 싸워야 한다. 몸 어느 부분 하나도 빼놓지 않는 싸움이다. 그래, 내 인생의 싸움이 어디까지 계속되나를 두고 보기로 했다. 언제까지고 내 힘이 있는 동안 그 싸움에 임할 것이다. 오기 같은 반항심이 다시금 생긴다. 1988년 7월 14일 형수가 걸어왔다. 나는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갔다. 운동장이 한산하다. 그래도 교실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겠지 하고 교실로 들어갔다. 형수가 없었다. 당황해서 그런가? 여름 날씨라 그런가 너무 더웠다. 형수는 얼마나 더울까?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서 말이다. 도시락을 목에 걸고 목발까지 짚고 무슨 용기로 걸어가려 했을까?
엄마의 걱정이나 안타까운 모성애보다 형수의 겁없고 부끄러움 없는 용기가 더더욱 값지고 소중했다. 형수의 크나큰 용기에 잠깐 당황했다. 엄마의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형수의 용기가 더 놀라운 날이었다. 1989년 일기는 여기서 멈췄다. 형수가 중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다. 일기 쓰기를 멈춘 이유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기를 쓴 이유는 기억한다. 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너무나 내 편이 없었으니까. 내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내가 바로 서기 위에 썼다. 내가 나를 놓지 않으려고 썼다. 기록을 남기진 않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형수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다. 오른손의 기능이 여전히 부족해 내가 점심시간마다 학교에 가서 형수의 도시락을 챙겼다. 아이들은 내가 믿는 만큼 해냈다. 민수는 중고등학교 내내 형수의 등교를 도왔다. 두 아들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생겼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고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더 이상 부산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남편의 새 직장이 있는 옥천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 사이 달라지는 것이 많았다. 아이들과 남편에게만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쓰기 시작했다. 꽃꽂이를 계속 공부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형수의 물리치료 시간을 틈타 꽃꽂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나중에는 첫째가 다니는 대학교 앞에 꽃가게를 차렸다. 그렇게 번 돈의 일부를 남편 부도로 생긴 빚을 갚는 데 보탰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통곡하고 싶었지만 1950년생 이순희 여사님의 육아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순희 여사님은 23살 때 첫째 아들 민수를 낳았고요. 둘째 아들은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김형수였습니다. 이 책은 이순희 여사님이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치열한 생존 육아일기였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지석연 서울작업치료사협회 회장님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어미의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 좌절, 희망, 그리고 고독을 엿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인이 장애 아동의 어머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향해 외출 줄 아는 강인한 인간으로서 거듭남을 목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짧게 들으셨지만 동의하셨는지요?